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kun광입니다. 오늘 시간은 가장 기다리던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린다고 생각됩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을 탈북자들, 탈북자 단체장들은 민주화의 별이라고도 하고요. 또 북한 자유화의 거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너무 시작부터 과찬을 해주셔서 뭔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정입니다. 참 저희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주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다리던 순간이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약속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오고 싶었는데 오늘 찾아주셔서 얼른 와서 뿐입니다. 지금 대표님 건강이 100%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좀 쉬기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이제 자유북한 방송이 힘차게 리스타팅을 좀 했는데요. 너무 이제 무리하시다 보니까 오늘 목도 많이 갈리셨고, 방금 전에는 또 청와대 분수합 광장에서 또 김정은 서울답방 반대 시위도 참가하시다 보니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김 대표님의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 인간 우리 김성민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북에서 시인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인민군 군인이었고 대위였고 우리 시청자들께 시인으로서의 좀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인증을 좀 해봅시다. 대표님 그 지었던 정말 엄청난 시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 시 한 토막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제가 한국에 올 때 사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조선에 가서 제대로 된 시집 한 권을 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집이 안 나왔어요. 올떨결에 중앙대 문창과를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으로 창작집을 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뜻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제대로 된 시집 한 권을 위해서 요새 많은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집 중에 그래도 뭐 몇 편이 있죠. 제가 오늘 2편 정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네, 그 시집의 몰이시입니다. 제목은 고백인데. 고백. 예, 우리가 사실 북한을 떠나올 때 내 고향이면서도 바래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정말 밤고양이처럼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나서
그런 마음을 담았던 건데 짧습니다. 네. 떠나던 나를 위해 아무도 울어준 이 없는 것이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나서 첫걸음 익힌 것 못다한 나의 사랑일지 모릅니다. 네, 두 번째는 야, 그러네요. 고향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두 번째 시를 좀. 역시 고향에 대한 시인데 제가 그 동작대교를 한번 걸어갔던 한 번에 아니죠. 여러 번 걸어가곤 했었는데 서희 시상을 익혀보려고. 근데 그 다리로 정말 승용차들이 온갖 차들이 얼마나 쌩쌩 지나가는지 그렇죠. 자칫하면 바퀴 밑에 내가면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정리도 막 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자인 김성민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딜까? 그런 시를 쓰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고향에는 옥류교로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류교라는 시를 또 한번 지어봤습니다. 옥류교. 모란봉 기숙 내 고향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배고픈 사람들의 눈뿌리를 슬그머니 부여잡는 그 식당 난간에 서면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동평양과 서평양을 잇는 옥류교가 놓여 있답니다. 12개의 교각 밑에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매일처럼 지나던 그 다리는 길이가 800m, 너비는 22m, 흔치 않은 승용차가 쌩쌩 달리곤 했죠. 그래서인지 학교 갈 땐 어머니가, 집에 갈 땐 담임선생님이 늘 서 있던 그 다리, 커서 군대 갈 땐 옆집 오기가 내 손 꼭 잡고 서 있던 다리랍니다. 그 다리 머릿돌 한 구석에 이름 속자 적어 놓았다가 관련 용감한데 뒤통수 얻어맞던 기억도 있고 친구들과 옥로를 놓아 강비둘기 잡아먹던 기억도 있는, 멀리 떠날 때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던 그 밤엔 무슨 놈의 다리가 그리도 길던지 얘까지 다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는 그 시를 읽는 동안에 저희 고향 함흥이 떠올랐어요. 저희 함흥에도 성천강이 있고 네. 그게 만세교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그 난간에 서서 뭔가 더러워진 길을 생각해 보았다면 저는 만세교 다리에서 같이 서봤습니다. 혹시 이제 그 시에서 그 고향의 오기, 네. 지금도 잘 지내겠죠? 네, 잘 지내는데 그 오기로 말하면 예. 그 이정옥 총리의 예. 시향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허물없이 우리 부모들끼리 친했던 건데 뭐 지금 시집가서 뭐 이제 애인이었죠. 아니죠. 아니 애인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잡아떼고 봐야 됩니다. 예, 참 마음에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시네요. 근데 우리 대표님 오신 것은 몇 년도였던가요? 북한 떠난 거는요? 저는 95년도에 북한을 떠났다가요. 중국에서 한 1년 살다가 배 타고 한국으로 밀선을 탔다가 잡혀서 북한에 다시 끌려갔다가 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역 대위로 이제 탈북을 했으니까. 그렇죠. 총살이죠. 총살이죠.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하고 한번 정말 내가 착한 군인이었는데 네. 한번 모험을 해서 이제 뛰어내려서 달린 열차에서 그래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99년도에 왔죠. 99년도에 네. 오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우리 정말 모든 추억과 모든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을 떠날 때 이건 도대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뭐 그런 동기가 있었겠죠. 우리 군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대표님이 살으셨던 북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어목한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저는 사실 탈북 동기보다는 시시했어요, 사실은. 그랬습니까?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게 보통의 이야기죠. 예.
저는 17살에 군대 나가서 음. 10년 동안 사병 생활을 했고요. 음. 그리고 군 위탁교육으로 김용직 사범대학에서 작가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잠결어 인간에서 그 이후에 620 훈련소 작가가 되었고요. 예. 그런 스터디를 가지고 사실 있었는데 음. 제가 무슨 그 고향에 대한 애착, 예. 사랑, 예. 그리고 서희 장군님에 대한 충성 음. 이걸 빼면 사실 김성빈이 없었죠. 그렇죠. 아직 충성. 그 그러다가 위치까지 못 가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를 향해서 눈팔 새도 없었어요. 아직. 예를 들면 이제 제 사병생활 10년을 뭐 문자 그대로 그냥 누구나가 알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신기한 군인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작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내가 북한의 문학을 서희 그 남북한의 문학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장기로 인간에서는 선전대 작가의 임무가 뭐였냐면 크게 하나는 사령관 정치원 보고서 써주는 거고 하나는 100여 명의 선전대 대원들을 가지고 콘체르토 공연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부터 끝마치겠습니다까지 저 외에 창작조라고 이제 그 작가들이 사병 군인 작가들이 이제 7명 있었는데 를 데리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일 설날 공연,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공연,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공연, 4월 25일 군 창건절, 그리고 군대지만 어일절 공연, 리무 공연 나가야 되니까 농촌 지원 공연, 6.25 7.27 공연, 8.15 공연, 9.9절 공연, 10월 10일 공연 하다 보면 한 달에 한두 개씩 꼭 오고 있었어요. 이야. 이걸 써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예. 컨디를 짜고. 예, 그거 다 짜고 뭐 애들한테 임무를 주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교 생활할 때 쉽게 군복을 못 입어봤어요. 그냥 위에 웃도리 하나 걸치고 신발 꽂고 신고 밤새 쓰고 원고 나오면 그냥 나누어 주고 그러다가 방향이 잘못 간 것 같으면 다시 가다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정말 아주 그 예기치 못했던 일 때문에 일이 터졌죠. 우리 선전대가 북한의 12개 군단, 전투군단 그때 당시 그리고 9개의 훈련소 및 지구사령부 그 총 25개 공군 해군 다 합하면 25개의 선전대가 북한군에 전제하는데 그 25개 선전대 중에 25번째로 생겨난 선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서해 부대가 비밀부대 제620 자주포 주체포 군단에 있었는데 서해 비밀군단이라고 선전대가 없다가 생겨났고 선전대가 생겨나니까 다른 군단들은 예를 들면 저는 4군단에서 창작조장을 했고 우리 지휘관들이 다 다른 군단에 있다 온 사람들인데 다 일제 야마하를 비롯해서 미국제 바크까지 근데 우리만 지금 23악기 공장에서 나오는 국산제 빽빽 하는 악기들을 쓰더라. 해결하자. 방법이 뭐냐. 그 정치연한테도 제기하고 뭐 되질 않아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기국동포 애들을 입대시켜서 거기서 이제 악기들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그리고 아코디언 같은 거. 근데 기본적으로 뭐 관악기 같은 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선전대 대장 하던 분이 개성예술단 연출가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있던 개성에서 예술단에서 그 악기가 사실 그 부족해서 개성 학생선언공전에 제1교포가 기증한 일제 악기가 있는데 애들이 그걸 안 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빌려오곤 했는데 자 이제 내가 장교가 군관이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선전대에 악기가 없으니까 가서 훔쳐오자. 그래서 훔쳐왔어요. 근데 나는 전사들 지켰네요. 그렇죠. 나는 작가 겸 세법이서니까 북한은 그런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악기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작곡가고 또 대장도 못지않게 필요했고 그렇죠. 그 두 분이 그냥 하는 걸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법이서라고 안 됩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묵인해줬네요. 아니 승인했지. 예, 승인해. 오케이 하고 가세요. 예.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 부대에 그 정심정찰 대대에서 한 명씩 아코디언 강습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설선 가겠다 그래서 개성에 가서 악기를 훔쳐왔어요. 싹 다. 그랬구나. 그냥 빗자루로 쓸어오듯이 쓸어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와. 우리 부대에 있던 친구가 입당을 못하고 제대에 됐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괘씸했겠죠.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620 훈련소의 지휘관들이 예. 개성 학생 선행공단에서 악기를 훔쳐왔다. 들어왔다. 쓰고 있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청정축에서 바로 와서 뭐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놈들 잘 잡았다 하고 잡고 선전대장 출당 철직 작곡가 철직 제대 철직제대. 그리고 당비선. 작가 겸 세포비선 저는 본명이 김진인데 예. 김진은 선전대 대장 대리. 대장 대리. 그날부터 저희 순환이 시작됐죠. 대장 대리면 좀 높아졌는데 왜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김성민이는 유다 같은 놈이다. 북한에서 그런 말 직접 했어요. 예. 배신을 하고 내가 대장이 되기 위해서 투소를 쓰고 네. 그걸 제가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거 원인이 누군지 찾아서 하면 돼. 하려고 할수록 새끼치고 뭐 별의별 말이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야기가 긴데 어쨌든 그때 생각하기를 전 작가적 양심을 건지고 싶었어요. 저걸 배신 이런 것도 다 생각 안 하고 야 내가 이 억울한 놈을 보고 싶다. 근데 보시려면 하고 생각하니까 정성산이가 딱 떠올라요. 이 친구가 우리 딱 옆에 인접부대 2군단에 창작자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억울했던 걸 여기 와서 방송으로 다 하더만. 들으셨 했습니까 직접? 들었죠. 다 듣고 그때 당시 무슨 일 되셨는가 하면 이 친구가 시나리오 창작사에 군중문학 가정하던 박국태 한데 이제 내가 이렇게 왈렌끼 중국에서 러시아 신발 있잖아요. 왈렌끼 콩 뇌물을 이렇게 줬는데 받아먹고 시험 빡시더라. 그 얘기까지 했네요. 뭐 등도 많았는데 그래서 인민군 영화문학 창작사에서 박국태 대자를 넣고 회의가 있었어요. 사상투쟁에. 근데 그때 박대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성산이는 조국을 배신한 놈이다. 남조선에 간 놈이다. 이놈이 가서 이렇게 나를 욕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이겠냐? 그건 진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함께 있던 지휘관들이 청정 측에서 내려온 사람이 저 말이 맞다. 우리가 지금 배신자의 말을 듣고 누구 처리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뭐 다 떠나서 남선에 간다. 가서 방송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다. 내가 대장 그자란 대장이 뭐라고 대장하겠다고 내가 투서를 내고 내 작가적 양심이 그런 놈이 아니다. 나를 그렇게 몰아간 놈을 꼭 잡아서 니들이 꼭 잡아서 그 유다 같은 놈을 처벌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화되기를 바랬구만요. 네, 완전 사건화되기를 바랬죠. 사건화되기를 바랬네. 야, 그래서 그런 결심하셨는데 이게 정말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진짜 특이한. 저는 특이한 저의 경우에는 이게 130 상무에서 그 남조선 미국 그 영화나 음반들을 빼앗은 단속 초소에서 엄청 빼앗았는데 친구놈들이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빌려주면서 야 나한테서 이걸 얻었단 말 앞으로 단속대도 하지 말라. 그럼 난 너 살려주지 못한다. 그런데 보이보이 가서 잡히니까 내가 그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흥명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람이 뭐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요 비닐 알판 요거 가지고 사람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 저항 의식보다는 아이고 나 더럽다 해가지고 사실 중국에만 오는 걸 생각해서 한국은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저리 남조선이었어요. 남조선에 꼭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저는 목표가 남조선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게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생각을 품고 있는 나에게 또 한 가지 또 저여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군단에서 정치위원이 군단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작가를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정말 나 서희 때부터 그 작품 심의할 때 옆에 오라 그럼 딱 하고 내 뒤에 그 중자 대자들 쭈다니 앉아 있는데 다음에 피라 주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정치위원이 일단 나를 의심했고요. 그리고 정치위원이 지시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군단 보위부에서
그 전에 끼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남수선이 삼촌을 찾겠다고 그 월간조선 쪽에 편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그걸 보이브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병이 그 샛별군애가 조선족 친척을 통해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여오는데 와 이러다가 내가 평소엔 별치도 않게 그냥 내용이 없었으니까 삼촌 찾겠다는 거 외에 막 간첩처럼 막 저여오고 하길래 정말 아 여기 있을 수 없구나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왔죠. 지금 뭐 김정민 하면 일단 자유북한 방송, 민간 방송의 첫 시작이자 끝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북한 자유북한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런 맥락도 있네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었습니까? 아, 그 이야기 또 하면 또 철없다고 하시겠는데 예. 솔직히 저는 북한에서 뭐 작가였던 사람 아니니까 장교였다고 해도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 수업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시집 마음껏 책도 읽고 시집 않고 낸다가 목표였는데 그런 착화했던 내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당시에 KBS 남북의창, MBC 통일전망대, 그리고 출발 동서남북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소위 뭐 방송인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선배들하고 뭐 외교관 출신 선배들 저보다 먼저 온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지금 환경과 비슷했어요. 뉴스에서 정원 뉴스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이루어졌고 후속 조치로 장관급 회의를 했는데 그 회담에서 대북전단 그리고 라디오 안 한다. 그래서 저도 몹시 당황했고요.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저도 듣던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그렇죠. 몰래. 그렇죠. 그리고 선배들도 막연해 하셨고요. 이거 뭐지 도대체 하다가 그 중에 한 선배가 제가 뭐 고영환이라고 이름을 딱 짚지 않겠는데 한 선배가 그 방송 너라도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니 그 뭐 우리가 돈 모아서 주고 옆에서 탈북자들 지원해 줄 거고 그리고 저 맥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겠네 해서 월떨결에 이제 방송을 제가 맡겠습니다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자들이 엄청 그때는 관심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망한 연합뉴스의 조계창 기자가 만날 때마다 단파 언제 하나 그래서 내가 단파는 뭐예요? 단파는 뭐예요? 했더니 단파 라디오가 무슨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단파 라디오를 하기 위해서는 돈만 좀 있으면 주파수를 사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사실 기자분들한테 들었고요.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기자분들이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파 라디오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가 하는 방송이 막 제가 지금처럼 막 열렬히 좀 심하게 말하면 극렬하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정말 차분하게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한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간다 혹은 사기당하면서 살아간다를 알려주던 그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통일연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분들이 올 때마다 뒤에는 정말 이런 우람찬 젊은 청년들이 숨어오더라고요. 저 한번 밑에 꽂아서 땅에 박혔던 적도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한청년 통일선봉대 얘네가 한 200~300명 또 쓸어오고 방송 중단하라 너희 조국을 배신한 놈들이 그래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고요. 다음으로는 악이 났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구나. 그래서 저렇게 입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탈북자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구나 해서 그래 당신들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투사가 된 겁니다. 그랬네요. 사실 오늘은 인간 김정민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공연히 제가 일을 또 결부시켰네요.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했던 어떤 일의 동기라든지 또 그것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포장을 좀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이 대표님 항상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이렇게 아무것도 씌우지 않아요. 나는 그때 그때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한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대표님 좋습니다. 존경스럽고요. 우리 탈북자들 사이에서 김성민 하면 떠올리는 게 따뜻하다. 그리고 그릇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뜻하다는 건 사실 저는 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나하고 친한 이제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형은, 혹은 아니면 성민이 너는 그렇게 당하고도,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처럼 그냥 허허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 야, 이거 역이네. 아, 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예, 드리는 역은. 말씀이고요. 그렇죠. 좀 예, 따뜻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탈북자 간에 나부터 뭐 결함이 많잖아요. 결함도 많고 생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다 보면 한두 번은 저 새끼 좀 쉽네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가까운 사람, 친한 형, 동생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2004년도에 와가지고 이 북한 민주화는 자유화에 대한 이 싸움 마당에는 제가 2009년도부터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대표님을 이름은 뭐 익히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봤던 거는 바로 미국의 그 자유화 주간, 북한 자유화 주간, 막 그 4회인가 5회인가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 옆에서 같이 그 집회도 하고 국회의사당에서 그랬는데 저도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고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어떤 그 부귀와 또 개인의 성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기에는 올 곳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진짜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제가 옆에 미국에 와서 처음 봤을 때도 따뜻하고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컸던 밖에서도 그렇게 큰 우리 대표님 인간으로서 집에 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이프하고 딸님들이 막 대연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도 그렇게 따뜻하신가요? 그 반대고요. 예. 아닐 것 같은데. 반대. 저희 집사람은 예. 제가 이번에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아프고 나서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나는 그 고충을 겪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냐고. 안 변했다고?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예. 시비를 하지 않는 거. 어.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그리고 뭐 딸을 사람들이 내가 엄청 예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딸 바보라 하던데. 괴롭히는 거. 자는 거 깨워서 뽀뽀 해주고 나오는데 그렇구나. 지금 아버지 딸은 23살인데 예.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도 집에 가서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 이 정도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아유, 빠락빠락 지금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대표님께서 2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오광상제의 부르심을 받았죠. 네. 암투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때 그 상태를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위독했고 몇 번 제가 병만 가면서 야, 아까우신 분이 생전에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걸 다 피우지 못하고 가시느나 이렇게 좀 웃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정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털고 일어났어요. 그때 처음에 암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처음엔 뇌종양이라 그래서 수술하면 되겠구나. 저 통도 커요. 담도 커요. 뇌종양 수술하면 되겠구나. 근데 수술하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왜 털고 집에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병원 눈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사기다. 의학적으로 그거는 전이된 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좀 덜컥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천상 암에 걸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암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큰일 났다. 그때까지 실감은 안 들었고요. 그리고 진짜 항암 주사 첫 번째 맞고 그 이튿날에 몸이 이렇게 불어나고 팔다리 불어나고 온몸이 아프고 그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뼈를 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맞아요. 그거 말씀하시죠. 그때는 정말 못 살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환자들, 특히 탈북자도 그 전에 봤대요. 근데 못 견디더라, 그 아픔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항암 치료 중단하고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들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전 말씀을 이거 나 포기하라는 거로구나. 이젠 죽는다로구나. 얼마나 남았나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한 6개월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그게 내 시한부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고 너무 아파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항암치료 중단하자. 그래서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고마운 분이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폐암에 밝다는 분한테 소개해줘서 항암치료 받고 있지만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그 아프시던 시절에 우리 대표님께서 단체장들 카톡에 그 아픔을 표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를 매 순간 갈아대는 그런 지독한 아픔이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 용케 이겨내셨고 저는 대표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 나만의 어떤 최고의 우술도 있고 또 그리고 옆에서 그 치료를 또 그리고 내조를 해온 부인님과 가족들의 정성이 또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애국 시민들과 또 탈북자들이 엄청난 이 격려와 또 응원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목소리는 좀 작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한 가지 빠졌어요. 뭡니까? 거기 경찰관들의 사이도가 있어요. 제가 맞습니다. 평상시엔 경찰관들 별로 좋게 안 생각했는데 아플 때 보니까 진짜 겨대제로 밤을 새우더라고요. 내가 대단하다. 그런 것들 다 합쳐져서 살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도 신변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저희들은 생명을 같이 하는 거죠. 땅 하면 저만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더더욱이 고맙고 귀한 분들이죠. 대표님 이제 정말 이거 웃자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갔다 다시 돌아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아쉬운 게 있잖아요. 예. 그냥 하늘 세상으로 갈려 했더니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용적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딸한테 이제 모든 걸 하나씩 넘겨줘요. 통장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아껴 쓰던 우리 안혁이가 준 몬블랑 만년필 이니셜 새긴 거 등등을 딸한테 다 넘겨줬는데 그리고 다시 찾아요 또 지금.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내가 정말 이제 죽으면 딸이란데 남길 거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거 집도 없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아쉽고 좀 돈 뭉치라도 있어서 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죽을 때 생각이에요. 살아나서는 내가 진짜 못한 게 많구나. 일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방송을 위주로 해서 북한 인권 민주화 다 좋죠. 그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을 때 후회 없다는 느낌을 그 일에서 후회 없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쪼이고 살다 보니까 병도 온 것 같고 그래서 죽을 때 나 편하게 여유 있게 살았다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렇죠. 정해놨어요. 세 번째 또 뭔가면 후회 없이 살겠다. 후회 없이 살겠다. 인간적으로든 일적으로든 나 진짜 후회 없이 살겠다. 이거 죽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도 그런 게 없겠죠. 제가 아마 대표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프셨다라고 하는 그 전날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새벽
그때 6시인가 됐어요. 우리 솔직히 좀 말합시다. 예. 5시였던 거예요. 아니요, 내가 예. 암 걸려서 병원에 실려간 게 음. 월요일이었는데 음. 내 마지막 술을 우리 김 대표님하고 강철환이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마지막 술을 마셨습니다. 생각 안 납니까? 그치, 그러게요. 그때 내 머리 너무 아파서 이상하다면서 갔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주일, 일요일, 토요일 예, 쉬고 월요일 병원 갔어요. 다음날에 서로 연계해야 될 일인데 그때도 역시 새벽에 6시인가 예. 사무실에 와서 물어봤더니 네. 쉬다가도 갑자기 원고가 떠오르면 뛰어나온대요. 3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도 있고. 네. 우리 대표님을 그렇게 급격하게 병으로 몰아넣은 제재도 큽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새벽에 뛰쳐나오고 그러진 않죠. 예, 요새는 예. 앞서 말씀 것처럼 편하게. 그래서 8시가 출근 시간이고요. 나올 때는 또 이제 걸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 좀 많았으면 좀 더 확실하게 좀 이게 팍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벗기면 벗길수록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기왕 이렇게 정말 저승길에 갔다 오셨으니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예. 더 따뜻하고 환한 얼굴로 다음 2부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쉽지만은 오늘 김선 대표님께서 너무 좀 무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멈추시고요. 다음 2부에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김 대표님의 그 모든 구상 그리고 그것들 실천해 왔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향해서 인사를 예. 하시죠.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